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줘, 지영아, 제발. 쾅! 문이 닫혔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복도에 내던져진 68세 박순자. 거실에 서 있던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어붙은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그 순간에도 아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7살 손주가 할머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주 종아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분노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전 재산 3억을 빼돌린 비밀이요. 시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쫓아내려던 계획이요. 그리고 이 악독한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될 줄은요. 오늘은 손주에게 발길질 당하고 며느리에게 머리채 잡혀 쫓겨난 68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박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순자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아들 태호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도 한 접시 만들었어요. 손주 민준이가 먹을 소시지도 예쁘게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나니 벌써 6시 반이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거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밤사이 먼지가 쌓인 바닥을 걸레로 닦고 소파 쿠션을 정리했습니다. 이 집에서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가족 중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늦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순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 잘 되라고 고생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7시가 되자 며느리 한지영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식탁에 앉더니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국이 짜네요. 지영이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순자는 얼른 물을 떠서 국에 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보다. 지영은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또 인상을 썼습니다. 밥도 질어요. 어머니, 밥은 좀 꼬들꼬들하게 해주세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한테 대들었다가 아들 속만 썩이면 뭘 하겠습니까? 그때 아들 태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흐르는 싸늘한 공기를 느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 텐데 집에서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호야, 반찬 더 먹어. 요새 야근이 많다며. 순자가 아들 앞에 김치볶음을 밀어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젓가락을 움직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왔습니다. 7살짜리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순자는 얼른 손주 앞에 밥과 반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밥상을 보더니 입을 삐죽거렸어요. 이거 싫어. 맛없어. 어머, 왜?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잖아.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싫다고. 햄버거 먹을 거야.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순자가 정성껏 만든 계란말이 접시를 손으로 밀쳐버렸어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깨졌습니다. 노란 계란말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어요. 지영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화장품 거울만 들여다보며 립스틱을 발랐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밥만 입에 넣었어요. 아내 눈치, 아들 눈치만 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삼키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손으로 주우며 계란말이를 닦아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음식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바닥을 치우다가 민준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음식은 소중한 거야.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민준이가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눈에 무서운 빛이 서렸어요. 할머니 시끄러워.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 순간 민준이가 다리를 휘둘렀습니다. 순자의 종아리를 발로 세게 걷어찼어요. 순자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종아리가 얼얼하게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젖먹이 때부터 업고 다니며 키운 손주였습니다. 새벽마다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밤새 안아주던 손주였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를 발로 차다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지금 안 잡으면 이 아이 버린다. 순자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손주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이의 종아리를 찰싹 한 대 때렸어요. 세게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끔하게 한 대였어요. 민준아, 어른한테 발길질하면 못 써.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갑자기 악을 썼어요. 으아, 할머니가 때렸어. 엄마. 울음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영이 뛰쳐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른 채로요. 지영의 눈이 불길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영이 울고 있는 민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이의 종아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순자를 노려보는 눈빛이 살기 등등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한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순자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이게... 민준이가 나를 발로 차길래 그냥 한 대만. 한 대요? 한 대? 어머니가 내 아들을 때렸다고요? 지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지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민준이가 먼저. 순자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닥쳐요. 지영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순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이 미친년이 내 새끼를 때려? 지영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채 순자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순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힘이 어찌나 센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뜯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줘. 태호야, 엄마 좀 살려줘. 순자가 아들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태호는 거실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말리지도 어머니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순자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순자를 문 밖으로 밀쳤어요. 순자는 복도 바닥에 나동그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손바닥이 쓸렸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저만치 굴러갔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이 문 앞에 서서 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한치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아셨죠? 지영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이 집은 순자가 전 재산을 바쳐 아들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며 남긴 유산 3억 원, 그 돈을 고스란히 넣어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슬리퍼 차림으로 쫓겨나다니요.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막 속에서 순자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쫓겨난 다음 날 순자는 40년 지기 친구 정복순의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어요. 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순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순자가 바닥에 쓰러지듯 앉아 흐느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국자를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아니,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복순이 순자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손주가 자기를 발로 찬 일, 종아리를 한 대 때린 일, 며느리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낸 일, 아들이 얼어붙은 채 지켜보기만 한 일. 복수는 이야기를 듣다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탁자에 내리쳤어요. 그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이 뒤집혀 있더라니까. 복순이 이를 갈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손주 버릇 잡으려고 한 건데. 잘못은 무슨 잘못이야. 그게 정상이냐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걔도 그러진 않아. 복순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 위층에 작은 방 있잖아. 거기서 쉬면서 생각해. 복순아, 미안해. 신세지게 돼서. 무슨 소리야. 40년 친구가 이럴 때 안 도우면 언제 도와. 복순이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자는 그 따뜻한 손길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시각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영이 동네 부녀의 모임에 나갔거든요. 지영은 평소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지영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밤에 고함 소리가 들리던데. 옆집에 사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일부러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사실은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신 것 같아요. 지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주변 부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정말요? 네.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어제는 민준이를 때리셨어요. 갑자기요. 지영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아이고, 어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나가 계시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아이 앞에서 치매 증상 보이시면 안 되잖아요. 지영이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부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어요. 어머, 지영 씨 고생이 많네. 시어머니 치매는 정말 힘들다던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아이한테 손 대시면 안 되지. 지영은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치매가 왔대. 손주를 때렸다더라.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내보냈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며칠 뒤 지영이 복순네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가게 위층 방에서 쉬고 있다가 며느리 목소리를 듣고 내려왔어요. 설마 사과하러 온 건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밝은 얼굴에 어리둥절했어요. 불과 며칠 전 자기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은행에서 서류 정리가 필요하대요. 어머니 도장 찍을 게 있어서요. 지영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빼곡한 글씨가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복잡한 서류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평생 남편이 그런 일을 대신 해줬거든요. 지영아, 이게 뭔 서류야?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냥 은행에서 필요하대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정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영이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복잡한 서류는 늘 아들이나 며느리가 알아서 해줬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어디 찍으면 되니? 여기요. 그리고 여기도요. 지영이 가리키는 곳마다 순자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순자는 총 5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저 갈게요. 지영이 서류를 챙기더니 휙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집에 돌아오라는 말도 없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자기 옷가지와 신분증이라도 찾으러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현관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순자는 다시 눌러봤습니다. 또 틀렸다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이게. 순자는 당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순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태호야, 나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10분 넘게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터덜터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더니 겨우 아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태호야, 나야. 엄마 짐 좀 가져가야 하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더라. 태호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해서 물었어요. 태호야, 왜 말이 없어? 어머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지영이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지금 어머니랑 얘기하면 또 싸워요. 제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태호야, 너 지금 엄마한테.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귀찮은 사람 전화 끊듯 끊어버렸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 지난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결혼할 때도 순자가 다 마련해줬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 3억 원, 그 돈을 아들에게 집 사라고 줬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필요하겠나, 아들 잘 살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요. 순자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순자에게 노란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복순이 가져다 준 우편물이었어요. 순자는 봉투를 열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피고소인 박순자,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동학대? 내가?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 종아리를 한 대 때린 게 아동학대라니요. 지영이 진짜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순자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나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순자 씨, 지난 며칠 손주 김민중 군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폭행이라니요. 민준이가 저를 발로 차길래 종아리를 한번 때렸을 뿐이에요. 고소인 측에서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의 종아리에 난 멍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이 쓴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수시로 아이를 때렸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는 진술서를 읽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때렸어요. 치매도 아니고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표정하게 받아 적기만 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넘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불기소. 그래도 기록은 남는다. 순자는 경찰서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68년을 살면서 경찰서 문턱 한 번 밟아본 적 없었습니다. 남의 것 탐내 본 적 없고 거짓말해 본 적 없고 성실하게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아동학대 혐의라는 글자가 이름 옆에 붙었습니다. 순자는 한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보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복순내 분식집 위층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며느리가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얼어붙은 채 지켜보기만 하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순자는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어느 날 순자는 문득 집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3억 원으로 아들에게 사준 그 집이요.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순자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서 건네줬어요.
순자는 빼곡한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운 말이 많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이름이 김태호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상하네.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3억을 보탰는데 왜 자기 이름은 없는 걸까요? 공동 명의로 해놨다고 들은 것 같았는데요. 순자는 예전에 받아둔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이름이 적힌 서류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복순이 알려줬거든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이 변호사라는 50대 남자가 순자를 맞았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이 변호사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며느리분한테 서류에 도장 찍어주신 적 있으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있어요. 며칠 전에 은행 서류라고 해서 5장인가 찍어줬어요. 그 서류 내용이 뭔지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글씨가 너무 복잡해서 며느리가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찍었어요. 이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류 뭉치를 뒤적이다가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어르신, 이 서류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증여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르신이 아드님 집에 보태신 3억 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예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법적으로 어르신은 그 집에 대해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은행 서류라고 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3억은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지금으로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년이 나를 속인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류를 더 분석해봐야 하지만 어르신 며느리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복잡한 서류를 읽지 못하신다는 걸 이용한 거죠.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며느리가 가끔 서류를 가져왔었어요. 순자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위조나 사기를 증명하려면 시간과 증거가 필요해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일 힘도 없었어요. 상담실을 나온 순자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3억? 남편이 평생 일해서 남긴 돈. 순자도 식당에서 허리 휘도록 일해서 보탠 돈.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영감, 나 어떡해.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 혼자 두고 먼저 갔냐고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순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순자야, 미안해. 이 가게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대. 다음 달까지 비워줘야 한대. 복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복순아, 그럼 나는 어디로 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 갈 데가 없어. 복순도 울먹였습니다. 두 할머니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털어
방을 구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서울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도 순자에게는 너무 비쌌어요. 결국 순자가 구한 곳은 보증금 50만 원짜리 반지하 쪽방이었습니다. 방은 2평 남짓했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복순에게 얻은 이불 한 채와 냄비 하나가 전부였어요. 순자는 좁은 방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감, 우리 신혼집보다 못하네. 순자의 입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40년 전 신혼집도 좁았지만 이것보단 나았어요. 그때는 남편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순자는 냄비를 받쳐놓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마치 눈물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순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 안가 수중에 있던 돈마저 바닥났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없었어요. 순자는 굶을 수는 없으니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68살 할머니를 써주는 곳이 없었어요. 식당도 청소일도 어디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터덜터덜 골목을 걸었어요. 그러다 골목 끝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리어카에 종이박스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순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을 돌며 폐지를 모았어요. 상자를 주울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번 돈은 3,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라면 2개를 샀어요. 순자는 쪽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국물이 짜서 목이 탔어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이게 지금 순자의 현실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순자의 허리가 점점 굽어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도는 순자의 모습이 흔한 풍경이 되었어요. 아무도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주 손잡고 다니던 할머니였는데요. 이제는 낡은 옷에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됐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옆에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태호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태호도 순자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태호야, 나야, 엄마야. 하지만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휙 돌렸어요.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싱하고 지나갔습니다. 빗물이 순자에게 튀었어요. 태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호야. 순자의 입에서 아들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폐지 줍는 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빗속에서 순자의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순자는 그날 밤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당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주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폐지를 팔러 고물상에 갔습니다. 리어카에서 폐지를 내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할머니도 폐지 주우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었어요. 순자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순자 옆에 앉았어요. 나는 3년 됐어요. 처음엔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지. 할머니가 털털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이 부러웠어요. 자기는 아직 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할머니가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사연이 있으신가 보네. 나도 사연 많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사연 있어요. 할머니가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이고, 울지 마요. 할머니가 당황해서 순자를 달랬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재산까지 빼돌려? 그러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무료 법률 상담 받아봤어요? 네, 한 번 갔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어렵대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복지관 가봤어요? 거기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가 근처 복지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순자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상담실로 안내해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이 변호사였습니다.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났던 그 변호사였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변호사님, 여기서 뵙네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봉사해요. 어르신 사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 변호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때 이후로 진전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는지도 모르겠고. 순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변호사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 모을 방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이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 태원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담임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 군 어머님이시죠? 오늘 민준이가 친구를 밀쳐서 다치게 했어요. 지영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우리 민준이가요? 네, 좀 심각해요. 학교 상담사와 면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이상하긴 했어요. 짜증을 많이 내고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아, 요즘 힘든 일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다시 물었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랑 같이 안 사니? 그 순간 민준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상담사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쫓겨났어요. 상담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쫓겨났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할머니를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다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달려왔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 민준아?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갔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무서웠어요. 상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었어요. 민준아, 그때 아빠는 뭐 했어? 아빠는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준이가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상담사는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상담이 끝난 후 상담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 가능성이 있다고요. 학교는 지영에게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지영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어요. 상담사가 지영을 맞았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상담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며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아, 그거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세요. 아이한테 손을 대셔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사시게 했어요. 민준이 말로는 어머님이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었다고 하던데요. 지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가 오해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넘어지시려 해서 제가 잡았던 건데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지영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상담 기록에 대한 정보였어요. 이 변호사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무슨 소식이요? 손주분이 학교 상담에서 그날 일을 이야기했대요. 며느리가 어르신 머리채를 잡고 끌었다고요. 순자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그랬다고요? 네. 법원을 통해 상담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싸울 무기가 생긴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민준아, 우리 민준이. 순자는 손주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실을 말해준 거예요. 할머니를 발로 차던 그 아이가요.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싸워봅시다. 순자는 전화기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만 보이던 하늘에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쪽방으로 돌아가는 순자의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주가 진실을 말해줬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쪽방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이제 싸워보려고. 지켜봐요. 학교 상담이 있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지영은 그 사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먼저 공격하는 게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은 자기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치매 시어머니와 살았던 며느리의 눈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시며 아이를 때리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학대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참고 또 참아야 하나요? 지영은 눈물 흘리는 사진까지 첨부했어요.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힘내세요, 지영님. 치매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힘들죠. 며느리가 뭔 죄예요. 응원합니다. 지영은 댓글을 읽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라는 걸요. 민준이네 반 학부모 중에 박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담임 교사와 친했어요. 며칠 전 담임에게서 민준이 상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었다고 했대요. 박 씨는 지영의 SNS 글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지영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민준이가 학교에서 다른 얘기를 했다던데요? 엄마가 할머니 머리채를 잡았다고요. 댓글 하나가 불씨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예요? 출처가 뭐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지영의 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뭐야,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다고? 완전 반전인데? 피해자 코스프레였네. 지영은 당황해서 댓글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가 퍼진 뒤였어요. 인터넷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영의 과거 SNS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예전에 올린 글들이 발굴됐어요. 시어머니와 효도 여행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사진 속에서 지영은 순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이 사람 진짜 무섭다. 효녀 코스프레 하면서 머리채를 잡았다고? 이중인격 아니야? 지영의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머리채 잡은 악질 며느리라는 제목으로요. 지영의 회사 동료들도 이 글을 봤습니다. 회사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야, 마케팅팀 한지영 알지? 인터넷에 난리 났더라. 진짜? 뭔데?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끌어냈대. 아들이 학교에서 다 말했다더라. 지영은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장 앞에 앉았어요. 한지영 씨, 요즘 인터넷에 본인 이야기가 많이 돌던데요. 인사팀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님, 그건 오해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든 아니든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잦은 사퇴를 권고합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 잦은 사퇴요? 저 10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권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징계위원회 열어야 해요. 지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도장 찍은 서류들을 정밀 분석했어요.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네, 뭔데요? 어르신이 도장 찍은 서류 중에 위조된 게 있어요. 어르신 서명이 아니라 누가 따라 쓴 거예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서명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어르신 명의로 사채가 빌려져 있어요. 5천만 원이요. 뭐라고요? 사채요? 나는 그런 거 빌린 적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명의를 도용해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갚았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3억도 모자라 사채까지 빌렸다니요. 이건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명예 도용 혐의였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영의 은행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도 조사했어요. 지영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도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참고인 자격이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태호 씨, 이 서류 보세요. 본인 서명 맞아요? 태호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닌데요? 네, 위조된 거예요. 김태호 씨도 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부인 한지영 씨가 김태호 씨 명의도 도용한 거예요. 태호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자기까지 속인 거였습니다. 검찰청을 나온 태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왔어? 밥 먹었어? 태호는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영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응? 무슨 말? 지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가 검찰에서 받은 서류를 탁자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나는 이런 서류 본 적 없어.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그거 급해서 그랬어.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급해서? 내 명의를 도용해? 어머니 명의도 도용하고?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이 눈을 치켜떴어요. 왜 소리 질러? 다 우리 가족 위해서 그런 건데. 가족? 어머니 재산 빼돌리고 사채까지 빌린 게 가족을 위한 거야?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이 뭔지 이제 알겠어. 그리고 나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나버렸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매일 불안에 떨며 지냈어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영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잦은 사퇴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 버티고 있었어요. 사표를 내면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영 씨 계십니까?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어요.
지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요? 검찰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검찰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기서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지영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지영의 양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진짜였구나. 무서워라.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수갑 차고 끌려나가는 거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지영은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손이 묶여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지영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재산 3억 가로채고 사채까지. 며느리 구속.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저런 년이 효녀 코스프레를 했다고? 시어머니 불쌍하다. 재산의 명예까지 다 뺏겼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있다니. 소름 돋는다. 지영의 얼굴 사진이 인터넷 곳곳에 퍼졌습니다. 신상이 완전히 털렸어요. 이름, 나이, 사는 곳, 다니던 회사까지 전부요. 지영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차가운 독방에 홀로 앉았어요. 며칠 전까지 살던 넓은 아파트가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태호가 면회를 왔습니다. 지영은 수의를 입고 면회실에 나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봤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와줬구나.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지영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태호는 표정 없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지영아, 왜 그랬어? 뭘? 어머니한테, 그리고 나한테까지. 왜 그랬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 우리 잘 살려고 그런 거야. 돈이 필요했어. 사업 자금도 필요했고.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훔쳤어. 내 명의까지 도용하면서.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변했어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돈 있으면서 왜 안 줬겠어? 아들한테도 안 주는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태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당당했어요. 지영아, 너 지금 잘못한 거 모르는 거야? 잘못? 난 다 우리 가족 위해서 한 거야. 민준이 교육비, 생활비 다 돈인데 당신 월급으로 되겠어? 지영이 쏘아붙였습니다.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영이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리고 민준이 친권, 나 절대 안 넘길 거야. 이혼하면 민준이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데려갈 거야.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그제야 아내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이 사람과 10년을 살았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어디가?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고. 비용 마련해. 태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영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태호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민준아, 왔어? 민준이는 대답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교사였어요. 아버님,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왜요? 친구들이 민준이 엄마 이야기를 했나 봐요. 뉴스 보고요. 민준이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어요. 보건실에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민준아. 태호가 다가가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경찰차에 탔다고 애들이 놀려.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태호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품에서 대성통곡했어요. 아빠, 나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한테 미안해. 내가 할머니 발로 차서 할머니가 쫓겨났어. 민준이의 말에 태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걸까요? 담임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상태가 심각해요. 소아정신과 상담을 권합니다. 태호는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민준이와 상담을 했어요. 한참 뒤 의사가 태호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심각한 정서 불안 상태예요. 엄마의 체포, 가정 불화를 모두 본인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준이가 계속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요. 민준이 안정을 위해 할머니와의 재회가 필요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복순 이모 분식집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가게가 재개발로 철거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태호는 종로 뒷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복순 이모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공사장 가림막이 쳐져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던 분식집 사장님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아, 복순 씨요? 옆 동네로 가셨는데. 잠깐만요.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태호는 복순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김태호입니다. 순자 이모 아드님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복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 효자 아드님? 어머니 폐지 줍는 거 보고도 지나간 그 아들? 태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좀 만나야 하는데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복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 많이 힘들어했어. 네가 지나간 날 밤새 울었어.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순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반지하 쪽방이었어요. 태호는 그 길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골목 끝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낡은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이 보였어요. 한쪽 구석에 폐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고 계셨어요.
꾸부정한 등, 허옇게 센 머리카락. 태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문 앞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호는 어머니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박았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태호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호가 무릎 꿇은 날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고 흐느끼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 서러움, 원망,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모정. 태호야, 일어나.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를 때려주세요. 욕해주세요.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태호가 흐느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라니까. 이 꼴로 찾아올 거면 뭐하러 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왜 왔어? 지영이가 잡혀가니까 이제야 생각났어? 어머니 폐지 줍는 거 보고도 지나갔잖아. 그때는 왜 안 왔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없이 혼자 너 키웠어.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대학 보냈어. 3억 줘서 집도 사줬어. 근데 넌 뭘 했어? 어머니 머리채 잡혀 끌려나갈 때 뭘 했냐고.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 때 넌 꼼짝도 안 했잖아. 그게 아들이야? 그게 사람이야? 순자의 몸이 떨렸습니다. 태호는 다시 이마를 바닥에 박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죽어도 싸요. 태호가 오열했습니다. 좁은 쪽방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한참 뒤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됐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무리 서럽고 원망스러워도 손주 생각은 떨칠 수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잡혀간 거 알고 학교에서 울었어요. 병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만나야 한대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자기가 할머니 발로 차서 할머니가 쫓겨났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그런 짐을 지고 있다니요. 민준이가 그랬어? 네.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죄가 없잖아요. 민준이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태호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남편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영감, 나 어떻게 해야 해? 순자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3일 뒤 순자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손주를 위해서였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작은 몸이 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순자의 다리를 꼭 껴안았어요. 고개를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순자가 민준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미워하지 마. 내가 할머니 아프게 했어. 내가 발로 차서. 미안해.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가 더 미안해. 할머니가 민준이 곁에 없어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어? 순자가 민준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 하나도 안 미워해. 알았지? 정말? 할머니가 나 안 미워해? 그럼 우리 민준이를 어떻게 미워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민준인데. 순자가 민준이를 다시 꼭 안아줬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 목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태호는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민준이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했어요. 지영이 잡혀간 뒤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뒤 지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지영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사가 지영의 혐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한지영은 피해자 박순자의 문서를 위조하고 3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5천만 원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3억? 남편이 남긴 돈, 자기가 평생 일해서 보탠 돈. 그 돈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지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피해자 진술 순서가 됐습니다. 순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고인석의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서러웠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내 손주 엄마입니다. 민준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호도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선처를 호소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지영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사회봉사 200시간 상담치료 이수를 명합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지영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순자가 복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 순자 앞에 와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평생 갚겠습니다.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순자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원망스러웠습니다. 밉기도 했어요. 하지만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지 마. 어머니, 말로 갚겠다고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지영의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와 햇빛 아래 섰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슴 속에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순자의 삶도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위조가 인정되어 3억 원이 순자 명의로 돌아왔어요. 사채 5천만 원도 지영이 갚아야 할 빚으로 정리됐습니다. 순자는 그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종로 뒷골목 복순이 가게 있던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순자네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매일 새벽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어묵을 손질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많이 먹어요. 폐지 줍던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허리 굽혀 리어카 끌던 날들이 까마득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지영도 달라졌습니다. 법원 명령대로 매주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사회봉사도 성실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순자와 눈도 잘 못 마주쳤어요. 말을 걸어도 쩔쩔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지영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지영이 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앉아서 같이 먹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 같은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제일 많이 달라졌습니다. 밝은 아이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민준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순자는 상장을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효행상이네. 대단하다. 응. 할머니 떡볶이 맛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선생님이 주셨어. 민준이가 씩 웃었습니다. 순자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준이 착하기도 하지. 예전에 할머니 발로 차던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민준이가 보여줬어요. 주말마다 민준이는 할머니 분식집에 왔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국물까지 싹싹 비웠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하나 더 주면 안 돼?
민준이가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떡볶이를 더 담아줬어요. 천천히 먹어. 체한다. 알았어, 할머니. 민준이가 호호 불며 먹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 맛에 장사하는 거였습니다. 태호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 가게에 들렀어요. 어머니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저 할게요. 태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들 옆에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태호야, 너 손이 왜 이렇게 트었어? 아, 요즘 집안일 좀 해서요. 태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영이 상담 다니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았거든요. 예전에는 젓가락 하나 안 들던 아들이었는데요. 잘했네. 남자도 집안일 해야지. 순자가 아들 등을 툭 쳤습니다. 태호는 멋쩍게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지영이 찾아왔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아, 웬일이야? 어머니, 저도 일 좀 도와드릴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예전의 지영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건방지던 말투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지영에게 내밀었어요. 그래, 어묵꽃이나 꿰어봐. 지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요? 응. 손님 올 때까지 해놔야 해.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허리에 묶고 어묵 앞에 앉았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꼬치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순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어묵을 지그재그로 꿰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요? 응, 그렇지. 잘하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지영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게 밖에서 태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앉아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던 사이가 이렇게 됐어요. 태호는 코끝을 훔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해? 나도 도울까? 태호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너는 바닥이나 쓸어. 네, 알겠습니다. 태호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가게 정리를 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학원 끝나고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네. 뭐 먹을래? 떡볶이. 민준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줬어요. 민준이가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말? 우리 민준이 입맛이 좋네. 순자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할머니도 민준이 좋아. 순자가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이었어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순자의 양옆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섰습니다. 민준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골목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렵고도 따뜻한 것인 줄 몰랐어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머리채 잡혀 끌려나가던 날, 폐지 줍던 날, 아들에게 외면당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오늘을 만들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감, 나 잘 살고 있지? 별이 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손주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오늘이 68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아니, 앞으로 이런 밤이 더 많아질 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같은 시련을 견뎌낸 끝에 봄처럼 따뜻한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폐지 줍던 손으로 이제는 떡볶이를 만들고 그 앞에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다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가족 간 재산 사기, 서류 위조 피해 상담이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된다고 해요. 특히 복잡한 서류를 읽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자주 피해를 입으신대요.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꼭 내용을 확인하세요. 모르면 주민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둘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셋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처럼 끝까지 싸우면 길이 열립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혹시 지금 가족에게 상처받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